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호입니다. 그 제가 어제 영국에서 저녁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 이제 2시 반 조금 넘었으니까요. 영국 시간으로 새벽 5시 반입니다. 그래서 매우 제가 아침 일찍 강의하는 이제 느낌으로 저는 강의를 하는 겁니다. 제 강의를 제가 하기 이전에 한 1, 2분 정도 간단하게 먼저 다른 얘기를 좀 드리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빅퀘스천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 강의를 이렇게 초대를 받고 21분, 저를 포함해서 21분 명단을 보니까 일단 저보다 다 조금씩은 유명하신 분들이시더라고요. 때로는 좀 많이 유명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제 연구원이 이제 이렇게 몇 개의 자료를 저한테 정리해서 줬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이제 이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 강연이 이제 3회에 접어들어서 고정 팬들이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3회 강의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나름 이렇게 온라인상에 글을 많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몇 개를 제가 이렇게 그냥 제 연구원이 캡처를 해준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알려주신 이어령 선생님, 이런 강의 하시겠구나. 또 앞서 강의하신 데니송 선생님 이런 강의 하시겠구나. 그러다가 이제 제 이름 옆에다가 어떤 분이 김정우 들어는 봤는데 모르겠다. 이렇게 물음표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 제 나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분이 하신 걸 보니까 이분은 무슨 얘기를 하려나 또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오늘 왔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려는 것은 정확하게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시입니다.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도시 이야기를 제가 그냥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첫 번째 이미지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도시를 이야기하거나 도시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또는 도시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화려한 도시를 생각을 합니다. 화려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건물이나 또는 어떤 공간이나 또는 내가 좋아하는 무엇이 있어서이든 간에 우리는 도시를 굉장히 화려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멋진 공간을 꿈꿉니다. 그럼 과연 도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화려하기만 한가 또는 아름답기만 한가? 과연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왜 고민을 해야 되는가? 저는 본질적인 질문을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서 40분 동안의 강의에서 도시에 대해서 전체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도시 중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도시의 정의, 영어로 하면 어반 저스티스라고 하는 도시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어반 저스티스, 도시의 정의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신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난 저 얘기를 들어봤다. 도시의 정의, 어반 저스티스라는 표현을 들어봤다 하시는 분. 위에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아래층에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네, 보통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요. 간단하게 yes, no, 맞다, 아니다 또는 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어반 저스티스라는 표현은 실제 도시의 정의라는 표현이 그렇게 익숙한 표현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접했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도시와 즉 시티와 정의, 저스티스를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제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도시의 정의를 이야기하는지 설명을 드리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미지는 저스티스라고 하는, 저스티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도시나 건축과 사실은 별로 관계가 없는 행위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정의, 저스티스를 이야기할 때 무엇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가? 이 이미지를 많이 떠올립니다. 우리나라에도 대법원에 가면 이 동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은 그리스 여신인 디케, 즉 정의의 여신입니다. 이 디케에서 유래해서 전 세계의 모든 도시,
주요 도시에 이 디케의 동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관련된, 법과 관련된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이 디케를 많이 보여주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오른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울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공정한, 뭔가 공정하게 평가하고 어떤 분쟁을 해결한다는 의미고요. 왼쪽에는 칼을 들고 있죠. 그것은 어떤 잘못된 행위를 단죄한다, 벌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디케 그 정의의 여신은 모든 나라가 추구하는 법이라고 하는, 규칙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돼 있죠.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혹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이게 있는 걸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많이도 보셨을 텐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 디케 여신은 좀 다르게 생겼어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똑같습니다. 오른쪽에 저울을 들고 있는 건 똑같은데 왼쪽에는 칼을 안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디케는 대신에 법전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신이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앉아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그 학문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가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는 이유는 이 여신상을 잘못 만들었다. 거기다가 또 이제 그 한복을 입고 계시거든요. 우리나라 여신은.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보통 보시는 것처럼 디케의 경우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또는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그 막고 있거나 눈을 감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눈을 뜨든 또는 앞이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우리 세상이 공평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그 여신께서는 눈을 뜨고 계세요.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법에서 이야기하는 정의의 문제를 저는 도시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도시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설명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그래프는 1950년부터 2050년까지 100년. 지금 우리는 2015년이니까 꽤 왔습니다. 중간에 좀 넘어왔죠. 인구 변화입니다. 인구 변화인데 그냥 인구 변화가 아니라 도시와 그러니까 루럴이라고 하는 건 이제 농촌이죠. 도시, 빨간색이 도시이고 파란색이 농촌입니다. 도시 인구 변화와 농촌의 인구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05년을 지나서 2010년 사이에 교차하죠. 교차점이 언제냐면 2007년입니다. 2007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 인구의 도시에서 거주하는 인구가 농촌에서 거주하는 인구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게 대략 한 32억, 33억이래요. 그래서 2007년을 기점으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도시를 연구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 세계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보다 많다. 그러므로 우리 지구는 본격적인 도시 세대에 접어들었다. 어반 에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도시 세대입니다. 2007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부터 전부 다 도시가 더 익숙한, 즉 도시화가 훨씬 많은, 도시화가 된 세대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므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죠. 2007년이라고 하는 상징적 기준에 의해서 도시가, 즉 우리가 과거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저스티스라고 하는 법적인 용어를 도시에 가져오려고 하느냐,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도시와 지금 생각하는 도시는 전혀 다른 다른 양상의 문제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만약 여러분께 여러분 건강하신가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실래요, 여러분? 보통 몇 분이 지금 네, 몇 분은 아니요. 아니요 그러신 분은 건강을 잘 돌보십시오. 여러분 건강하신가요? 네, 아니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시죠. 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통상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예, 아니오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제가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도시는 건강한가요? 라고 물으면 이게 상당히 좀 이상한 질문일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묻는 것을 도시에다 묻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똑같이 좀 앞서 제가 물었던 여러분 건강하신가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답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도시는 건강한가요? 라고 물었을 때도 건강합니다,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가? 라고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건강하다는 게 무엇이지? 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가 건강하다? 뭘 가지고 얘기를 하지? 왜냐하면 우리가 몸이 건강하다고 하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몸이 건강하다 알 수 있는데 도시가 건강하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도시가 건강하다고 이야기할까? 그러므로 도시의 건강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그거에 대해 제가 답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그 그래프는 세계 도시 평가 지표, 그래서 글로벌 인덱스라고 하는, 혹시나 제 강의가 후반부에도 이렇게 굉장히 전문적인 도표나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진행될 거라고 걱정을 하시면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 한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멋진 이미지를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네, 제가 30분 내내 이런 도표를 보여드릴까 봐 이제 걱정하시는 모습이 약간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도시평가 지표입니다. 세계 도시평가 지표, 즉 세계에서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 잘 사는 도시입니다. 그냥 잘 사는 도시, 즉 평가 기준은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세계 도시에 잘 사는 도시, 그러면 보통 우리가 뭐 뉴욕이나 런던이나 파리나 도쿄나 뭐 이런 도시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들이 왜 중요했는가? 전 세계의 모든 도시가 이 도시들을 경쟁 상대로 삼았고 이와 같은 도시가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이 여러분 어디 있나요? 11위죠. 예, 서울이 11위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놀라셨죠? 아니 저 정도나? 놀라셨죠? 예, 서울이 11위입니다. 세계 도시 랭킹에서요. 서울이 상당히 그 세계 도시로서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15년 똑같습니다. 또 다른 지표가 있습니다. 뭐냐면 삶의 질, 라이프 퀄리티라고 하는 삶의 질을 가지고 도시를 평가하는 기준이 전혀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가? 전혀 다르죠.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세계 도시 글로벌 시티 인덱스에서는 뉴욕이나 도쿄나 이런 우리가 보통 파리나 로스앤젤레스나 대도시들,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대도시들, 고층 빌딩이 많이 있고 넓은 공원이 있고 이런 대도시들인데 삶의 질을 가지고 도시를 평가했더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츄리히나 오클랜드나 뮤닉이나 düsseldorf나 프랑크푸르트, 비엔나, 유럽의 작은 도시와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도시들이 대거 상위에 포진해 있습니다. 삶의 질을 가지고, 즉 삶의 질이라는 게 뭐냐?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도, 만족도, 질병 발병률, 범죄율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합쳐서 통계를 낸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가? 먼저 보여드린 왼쪽에 있는 것은 소위 양적 성장, 퀀터티에 대한 문제이고 오른쪽은 질적인 문제, 퀄리티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두 개의 지표가 여러분 일치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행복해요. 뭐냐면 양적으로도 성장한 도시가 있고 질적으로도 성장한 도시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해서 가면 됩니다. 불행하게도 서울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도시들이 한국전쟁 이후에 백지에서 출발해서 도시화를 이루어서 왔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양적 성장에 집중해서 왔습니다. 양적 성장에 집중했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도시의 외형과 보여지는 것, 그 다음에 수치상의 목표들을 가지고 우리 도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서울도 만들어졌고 부산도 만들어졌고 광주, 인천, 대도시들 100만이 넘는 도시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본질적인 질문을 제가 다시 물어야 되죠. 그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행복한가? 그리고 앞서 제가 드렸던 질문, 그 도시는 과연 건강한가? 라고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야 됩니다. 이것은 어느 하나가 옳고 하나가 그르다, 하나는 맞고 하나가 틀리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적인 문제와 질적인 문제, 도시가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럼 그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도시를 평가할 것인가? 바로 그거 기준이 도시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핵심이 도시가 성장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바람직했는가?
양적인 성장을 우선해서 도시를 발전시켜 온 것이 맞는가? 아니면 질적인 측면을 우리가 얼마나 간과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제가 강조하는 도시의 정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약속드린 매우 시각적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아시겠나요? 혹시 맞히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아, 여기 나 안다. 네. 보통 이제 청중 숫자가 제가 한 200~300명 정도면 맞추면 제 책을 사인해서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많으시니까 그건 좀 부담스럽네요. 예. 두바이입니다, 여러분. 두바이. 예. 보통 이제 이 정도 이미지가 나오면 두바이인지를 아세요. 보통 이 정도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건물이 막 올라가고 뭐 그럴듯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21세기 우리가 지금 15년 지났죠. 21세기가 시작하기 직전,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가 시작됐을 때 소위 히트를 친 도시입니다. 두바이를 배우자 책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요. 한국의 대통령이야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중에서 지자체장 중에서 두바이를 안 갔다 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두바이를 배우자 그랬어요. 다. 두바이를 배우자라고 엄청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두바이 완공된 두바이의 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당연하게 물어야 되는 것이 왜 두바이를 배워야 되는데 왜 두바이를 배우고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라고 당연히 궁금증을 가져야 되죠. 불행하게도 근데 우리는 왜 두바이를 배워야 하는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고 그냥 이와 같은 도시가 맞다라고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도시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또 계속 놓쳤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전제를 하면서 그럼 어떤 도시가 과연 제가 이야기하는 건강한 도시 그리고 어반 저스티스, 도시의 정의를 실현하는 도시인가? 제가 본격적으로 사례를 3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과 영국의 사례를 3개를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힘든 이미지세요. 어디냐면 파리입니다. 프랑스에서도 파리입니다. 파리에서 이와 같이 비워져 있는 공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파리는 이제 전체가 그 구 단위로 보면 19개 구로 나눠져 있는데 그 4구에 이와 같은 지역이 하나 있었어요. 주차장으로도 쓰이고 쓰레기 하치장으로도 쓰이고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불어로 이제 보브르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설명드리면 그 레미제라블의 배경이 됐던 지역이 이 보브르 지역입니다. 자, 이 보브르 지역에 그 1977년에 어떤 건물이 지어지냐면 이렇게 생긴 건물이 지어집니다. 가보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많이 아실 텐데 퐁피두 센터입니다. 파리의 퐁피두 센터가 보브르라고 하는 비워져 있던 주차장과 쓰레기 하치장에 지어진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건물이 1977년, 굉장히 벌써 지금 시점으로 봐도 오래전이죠. 굉장히 파격적인 형태의 이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이 건물이 지어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1977년에 이게 이제 그 이탈리아 건축가인 렌조 피아노와 영국 건축가인 리차드 로저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합작을 해서 현상 설계에서 당선이 된 건물인데요. 이 건물이 지어졌을 때 20세기죠. 20세기 우리 시대가 새로운 건축의 시대로 들어섰다. 왜냐하면 이걸 이제 하이 테크놀로지라고 그러거든요. 기술의 혁명을 이루었다, 제로의 혁명을 이루었다. 왜 그러냐면 보시는 것처럼 철을 가지고 건물에 우리가 보통 건물을 짓는 우리가 지금 있는 이런 공간처럼 콘크리트나 나무나 이런 재료가 없이 철을 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지었는데 그냥 짓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모든 시설들, 공조 시설을 포함해서 모든 시설을 밖으로 빼낸 겁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내장이 다 나온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있는 우리 이 평화전된 건물처럼 이런 건물에서 지붕이나 벽체가 구조체가 아닌 이상 다 가려져 있는 이유는 그 속에 뭔가를 감추고 있는 겁니다. 배관이 들어가 있고 전기 시설이 들어가 있고 설비물이 들어가 있고 보기 흉하니까 다 가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을 칠해 놓은 것은 이동수단은 빨간색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같은 경우는 전기예요. 좀 보이시죠? 중간중간에 노란색은 전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색깔이 이제 그 각각 기능이고요. 내부 공간은 이제 이렇고요. 내부 공간의 파란색은 공조 시설, 그러니까 에어컨이나 냉난방이라는 공조 시설입니다. 이렇게 색깔로 구분을 했어요. 자, 제가 이 건물에 대해서 왜 그럼 설명을 드리느냐? 아까 전제한 것처럼 이 건물이 들어섰을 때 전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아,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구나. 이렇게 건물을 짓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건물에서 필요로 했던 구조나 공조 시설이나 여러 가지 이동 수단이나 이걸 전부 바깥으로 빼냄으로 인해서 내부가 훨씬 더 넓어진 거예요. 내부 공간을 훨씬 더 넓게 쓸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고 우리 건축이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뽕피두 센터, 여러분들 좌측에 보시는 뽕피두 센터 건물 자체가 아니라 뽕피두 센터 건물 앞에 있는 마당입니다. 뽕피두 센터가 지어진 부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려져 있던 주차장과 쓰레기 하치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바꾸면서 기가 막힌 형태의 파격적인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 자체의 우수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버려졌던 공간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지어지기 전과 후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이 주변에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행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는 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전혀 관심 갖지 않고 사람들이 전혀 쉴 수 없고 사람들이 전혀 즐길 수 없던 공간이 이제는 너무나 쉽게 편하게 놀고 즐기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하나의 건물을 지을 때 멋진 건물,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당연한데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반쪽 성공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건물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가, 그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도시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 공간에서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가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유럽에 가시면 흔히 볼 수 있는 그 거리의 악사들이나 공연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다양한 공연을 벌이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서 또 보여주고 메시지도 전달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악기, 그 자기 나라의 고유한 악기 연주도 하고요. 또 이렇게 그 일종의 그 서커스 비슷한 공연도 하고요. 자, 이것이 무슨 특별한 대단한 사람,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자기가 장기를 가지고 있으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그게 마음에 들면 1유로, 2유로 이렇게 또 돈을 주고요. 이렇게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편에는 또 이렇게 분수 공원이 만들어져서 시민들이 휴식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지고요. 자, 그러면 이 이미지를 보고 이제 설명을 이 사례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뽕피두 센터가 만들어진 부지를 이제 항공 사진으로 본 거예요. 원래 없던 부지입니다. 원래 저기 비워있던, 제가 첫 번째 이미지에서 보여드렸던 원래 비워져 있던 공간입니다. 버려져 있던 공간입니다. 거기에 기가 막힌 건물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기가 막힌 건물이 하나 들어서서 건축적으로 위대하다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은 뭐냐 하면 이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뽕피두 센터가 들어서서 문화예술시설로 새로운 기능을 한다? 그것이 50%라고 한다면 나머지 50%는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게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같이 만들어졌다는 것,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뽕피두 센터가 왜 사람들에게 유럽에 가서 파리에 가서 보고 감상하고 꼭 봐야 되는 목록에 올라가 있느냐? 그것은 건물 자체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건물과 공간이 함께 어우러진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건축이 중요한가? 왜 공간이 중요한가? 우리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건축이 중요한 것, 이것이 이제 양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 무엇인가 그럴듯한 공간을 하나 만들면 그 도시가 발전할 것이다. 그런데 그 그럴듯한 건물이 질적 성장을 같이 가지고 오는가? 질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얼마나 쉴 수 있는가, 얼마나 머물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에 달린 것이죠. 1977년에 이와 같은 시도가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시도가 있었다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로 뽕피두 센터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사례로 스페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도시는 여러분 스페인의 빌바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스페인의 빌바오라고 하는 도시는 광산 도시이면서 항만 도시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빌바오는 사실은 우리가 스페인 하면 보통 이제 수도인 마드리드나 또는 이제 축구로 알려진 바르셀로나와 같은 도시를 보통 이제 상상을 하는데, 스페인의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보다도 지금은 빌바오가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버려졌던 광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자, 이와 같은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여러분들 좌측에 보시는 이게 이제 스페인의 빌바오 구겐하임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 건물이 들어섰을 때 한마디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뭐냐하면 이 스페인의 빌바오 구겐하임은 이제 미국 건축가인 프랑크 게리라고 하는 건축가가 디자인을 했는데, 이 보시는 저 재료가, 건물의 재료가 티타늄이라고 하는 재료인데, 이게 비행기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티타늄 합금을 가지고 전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특이한 형태, 그러니까 수직과 수평, 건물이 지어지는 원리를 완전히 깨고 새로운 형태의 건물을 디자인했습니다. 뽕피두 센터가 지어진 다음에 정확하게 20년 있다가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등장했을 때도 뽕피두 센터가 등장했을 때 똑같았습니다. 와, 이런 건물을 인간이 디자인할 수 있구나, 이런 건물이 도시에 만들어질 수 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칭송하고, 여기를 마찬가지로 가보지 않으면 건축가도 아니고 도시계획가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다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를 찾았습니다. 자,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와 같은 박물관을 지으면 도시가 건강해지는가? 이와 같은 박물관을 지으면 도시가 좋은 도시인가? 라고 질문을 해야 되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사진에 보시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공원이에요. 이 부분인데요. 빌바오라는 도시가 왜 성공했는가? 양적, 질적 성장을 다 갖추면서 왜 성공했는가? 그 핵심은 바로 시민들이,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같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요, 여러분. 앞서 보여드린 빌바오 구겐하임의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 공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시민들로 보이세요? 관광객으로 보이세요? 자, 더 쉽게 질문. 시민 같다.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네, 내려주십시오. 관광객 같다. 네, 내려주십시오. 한 몇 분 안 되시네요. 여러분 시민인지 어떻게 아세요? 네? 아, 가방이나 옷이나, 예. 대단히 센스가 있으시네요, 여러분들. 시민들 맞죠? 네, 제가 실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시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퍼센트로 얘기하기는 좀 힘든데 시민들이 맞습니다. 관광객은 여러분들이 복장이 있잖아요, 관광객.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즘 유럽에서는 한국인들이 이제 주로 등산을 많이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한국엔 요즘 등산이 왜 이렇게 유행이냐,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뭐 어딜 가나 다 등산을 한다, 뭐 그 성당에 와서도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이렇게. 예, 그 있죠, 여러분, 복장이. 관광객이면 관광객 차림이 있잖아요. 시민들은 시민들 차림이 있죠. 좀 여유롭고 가방이나 이런 거 보면 알죠. 자, 빌바오 구겐하임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현대 미술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현대 미술관 옆에는 빌바오 시민들이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공원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공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빌바오란 도시가 버려졌던 광산 도시에서 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로 활성화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핵심은 좌측에 있는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혼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측에 있는 공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그 주변에 만들어진 산책로, 시민들이 편안하게 즐기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쉬고 그 다음에 관광객도 편안하게 즐기고 쉴 수 있는 이 공간이 공존한다는 것, 이것을 놓치면 도시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그 한국의 그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이나 이름이나 이걸 이야기한다 해서 정치와는 저는 정당인도 아니고 무관합니다. 빌바오 구겐하임이 만들어졌을 때 1997년에 만들어진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이 구겐하임 박물관을 유치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했다라는 증거 자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똑같은 박물관을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무려 13개 시가요. 대한민국의 13개 시가 빌바오 구겐하임과 똑같은 박물관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똑같은 박물관을 지어달라고 빌바오 구겐하임을 설계한 프랑크 게리에게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몇 개 도시가 했을까요? 제가 프랑크 게리를 만났을 때 직접 물어봤습니다. 게리가 저에게 직접 한 얘기예요. 300개 도시 정도가 자기에게 이와 같은 박물관을 지어달라고 의뢰를 했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박물관을 지어달라가 무슨 의미인가요? 이와 같은 박물관을 지으면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굉장히 시각적으로 놀랄 만한 파격적인, 우리가 말하는 랜드마크, 이것이 지어지면 도시가 확 살아나더라. 빌바오에 가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얘기가 맞나요? 아니죠. 맞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놓친 것이 뭐냐면 그 옆에 만들어진 무수히 많은 공원과 산책로를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걸 놓치고, 도시는 저렇게 그럴듯한 박물관이 만들어진 바뀐대라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 박물관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이것도 제가 한 11년 전에 그 연구를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 미인 선발 대회와 박물관의 숫자와 비례하는 거 아시나요, 혹시? 더 쉽게 설명드리면 감자미인, 감자 아가씨 선발 대회가 있는 곳에는 감자 박물관이 있습니다. 고추 아가씨 선발 대회에는 고추 박물관이 있습니다. 석탄 아가씨 있습니다. 강원도에 선발 대회에 가면 이제 석탄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만 가지 야채, 과일, 채소, 이건 다 있습니다, 박물관이. 그래서 그 박물관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뭐 감자 박물관에 가면 이제 감자의 종류를 딱 전시해 놓고 감자를 어떻게 캐는지 이걸 다 보여주죠. 실제 우리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박물관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있는 박물관의 전체 박물관의 85%가 1년에 1000명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1년에 1000명 미만이라는 얘기는 한 달에 여러분 100명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관리인부터 관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매표소에서 표 파는 분이 관리인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관장이고 저녁에 문 닫고 가시고, 이분이 몸이 아프면 그 박물관은 문을 닫습니다. 왜 여러분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박물관은 도시에 무조건 있어야 된다. 박물관이 있으면 그 도시가 살아난다. 반대로 우리 도시가 그래도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런 특산물이 있는데 박물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박물관은 여러분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관광객을 위한 것이다. 맞습니까? 아니죠. 박물관, 더 나아가서 전시관, 교육시설, 모든 것은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도시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개발도상국을 거쳐서 선진국 문턱에 이른 많은 도시가 박물관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해괴망측한 박물관, 전시관이 무수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를 하는 거죠.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이라는 게 건축에서, 도시에서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에 빌바오 구겐하임이 아니라, 저 형태의 빌바오 구겐하임이 아니고 다른 형태가 만들어졌다면 어떨까? 그래도 저는 이 도시는 성공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이제 런던인데요. 네. 자, 여러분, 런던이라는 도시도 굉장히 그 양적 성장, 질적 성장 두 가지를 다 이제 이루어낸 도시인데,
런던에는 이제 저런 그 화력 발전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이제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없어졌죠. 왜냐하면 더 이상 경제성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화력 발전소가 템즈강변에 있는데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문을 닫았는데요. 이게 규모가 폭이 100m, 120m, 높이가 99m니까 굉장히 큽니다.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죠. 그렇게 해서 바뀐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뭐가 바뀌었나요? 여러분, 바뀌었다는 게.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위에, 건물 위에 일부만 바뀌었어요. 건물의 형태의 80%를 그냥 유지했습니다. 예. 내부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버려졌던 상태의 그냥 화력발전소의 내부 공간입니다. 이래요. 자, 이 공간을 어떻게 바꿨느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바꿨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바꿨다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그 소풍 나온 아이들 모습이에요. 그냥 나와서 쉬고 있는 겁니다. 소풍 나와서 쉬고 있는 모습이에요. 미술관이 또는 박물관이 이렇게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십시오. 조각물 마망이라고 하는 이제 큰 거미인데 거대 거미 설치 조각을 놓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는 것은 이제 웨더 프로젝트라 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터빈 홀의 한쪽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냐 하면 이건 이제 상설 전시가 아니라 기획 전시예요. 왼쪽은 위에 이제 인공 태양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기후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한 것이고, 오른쪽은 이제 그 미끄럼틀을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미끄럼틀을 만들어서 갤러리 5층에서 아래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한 겁니다. 네. 뭘까요, 여러분? 자, 지진입니다. 터빈홀의 바닥을 깨서 지진을 여러분들이 직접 느낄 수 있게 한 겁니다. 강연장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앉아 있는 강연장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앉아 있는 강연장하고 여기하고 거의 다른 게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여기는 의자가 없고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고 의자가 있죠. 이건 뭐냐 하면 사람들이 필요할 때는 강연장으로 쓰고 필요할 때는 또 다른 공간으로 쓰고 전시장으로 쓰고 여러 가지의 기능을 담은 공간, 바자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춤을 추고 있죠. 예,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간, 그러니까 이 공간 자체가 버려졌던 화력발전소인데 이 공간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세 개의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세 개의 사례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하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메시지입니다. 뭐냐 하면 도시라고 하는 것이 바뀌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바뀌는가?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도시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의 조화에 의해서 바뀐다. 그리고 그 기준 자체가 도시의 정의다. 제가 지금 처음에 보여드린 파리의 사례, 빌바오의 사례, 런던의 사례,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정확히 한 가지입니다. 도시에 지어지는 건물과 구조물에서 누구를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공간과 건물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결코 그 도시는 질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그럼 그것이 건축가나 도시계획가나 정치인의 노력에 의해서 가능한가? 우리는 그렇게 믿어왔는데 그렇게 믿어왔던 도시들이 결코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았다는, 앞서 보여드린 양적 성장은 이루었을지 몰라도 질적 성장은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도시에서 건물이 하나 지어질 때, 그 다음에 우리 도시에서 공간이 하나 만들어질 때 이 공간이 과연 정의로운가? 즉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한 공간인가? 아니면 누구에게 보여지기 위한 공간인가? 또는 누구의 치적을 쌓기 위한 공간인가? 여러분들이 그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도시는 비로소 건강한 도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반 저스티스라고 하는 것이 앞서 보여드린 디케의 상에서처럼 대단한 법적 기준이나 또는 대단한 규칙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때 우리 도시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건강함을 지키는 것은 더 이상 정치인이나 도시계획가나 건축가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고, 우리 시민들이 건강한 도시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제가 도시의 정의, 어반 저스티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Q&A 시간인데요. 자유롭게 손 들어주시면 제가 몇 분, 두세 분 정도 이렇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 강의에 대해서 우리 손 제일 먼저 드신 분이에요, 이쪽에. 아까 말씀해주신 세 가지 예 중에서 프랑스랑 스페인 빌바오랑 런던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도시들이 그 도시 개혁을 하기 전에 삶의 질 평가 지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수치상의 변화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뭐 50이었는데 바꾼 다음에 뭐 3, 4위가 됐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고요. 그 삶의 질의 평가를 이제 한 기관에서 하는 건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 삶의 질 평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민들의 만족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행복 지수라고 그러죠. 만족도, 그다음에 그 시민들의 건강함, 그다음에 교육열, 그다음에 그 공공공간의 활용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보면 바뀌기 전과 바뀌기 후로 보면 그야말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빌바오 같은 게, 런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순위가 높았기 때문에, 파리도 기본적으로 순위가 낮은 도시가 아니라서 그것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건물 하나로 해서 도시 전체의 순위가 올라간다고 얘기하면 좀 어렵고요. 그러한 사례들에서 도시가 그 지역 전체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올라갔고, 빌바오 같은 경우는 실제 순위가 굉장히 많이, 대략 한 3, 40계단 이상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평가에서요. 예, 답이 되셨나요? 네, 또 다른 분 질문해 주시죠. 저 뒤쪽에 계신 분이. 다른 게 아니라 서울이나 이런 우리나라에 있는 도시들에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그런 사례가 있나요? 이런 좋은 사례가 있냐 말씀이신 거죠? 예. 있습니다. 좋은 사례라고 하면, 왜냐하면 이렇게 유럽의 좋은 사례와 우리나라 좋은 사례를 제가 1대1로 비교하는 건 좀 안 좋아하는데요. 이건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도 정확히 말하면 이제 도시가 쇠퇴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이렇게 바꾸는 활성화의 노력들이 지난 한 10년 동안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제일 아시기 편한 것은 뭐 지금 이제 서울의 경우를 예를 들면 성수동이나 물레동이나 이런 곳은 굉장히 좋게 발전하는 그런 이제 그 상승세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이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질까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지금 유럽에서 보여드린 것들은 이미 아까 폼피두 센터는 1977년이고 대부분 다 이제 이게 한 15년 전의 사례들이라서 이 정도의 사례들이 우리는 이제 막 등장하는 정도, 대략 시간적 차이를 보면 3, 40년의 차이가 있으니까, 다만 지금 우리도 굉장히 빠르게 질적인 측면, 그러니까 양적인 것은 뭐 우리도 너무나 많죠. 근데 질적인 측면에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건물과 공간으로 바뀌는 것은 최근에 길게 보면 10년, 짧게 보면 5년 정도 그 기간을 두고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해 주세요. 이쪽, 여기 파란 옷 입으신 분. 강연 들으면서 계속 궁금했었는데요. 네. 차라리 질적 성장이 양적 성장보다 훨씬 중요하다면 차라리 파리나 그런 건물보다 차라리 공원 같은 게 생겨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기면 그게 더 좋은 게 아닌지. 네. 도시라는 건 이제 아까 제가 디케상 보여드렸는데 균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질적 성장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도시는 양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행위를 하고 있는 곳,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분명히 이게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적 성장이 나쁜 것이고 질적 성장이 좋은 것이다가 아니라, 양적 성장을 우리는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반대로 질적 성장이 무시됐다는 거니까, 두 가지가 균형을. 도시에 공원이 많으면 좋은가? 이건 참 막연한 얘기죠. 공원이 많으면 좋지만 공원만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죠. 공원도 있으면 좋은 거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공원도 여유 있게 있으면 좋은 거죠. 근데 지금 우리 도시는 공원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위한 건물을 주로 지어왔고 그 건물은 시민들과 별로 상관이 없는 건물이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이 있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도 같이 있는 균형을 맞추자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있네요. 한 2분 정도 질문 더 받아도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앉으신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최지은이라고 하고요. 네. 저도 도시 재생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주로 관주도형이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전문가시니까 이게 관주도가 아니라 시민 주도로서의 가능성과 혹시 그쪽으로 발전되고 있는 지역이나 그런 곳이 없는지. 네. 개인적으로 제가 성수동에 살고 있는데 네. 그런 변화를 몸소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다소 아쉬운 거는 이게 관주도형으로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가 좀 다소 부족하거나 아쉽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도시가 바뀐다는 거, 제가 이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세 개의 사례만 보여드렸는데, 도시가 바뀌려면 일단은 공공이죠. 공공이 똑똑해야 됩니다.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대 도시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균형을 맞추는 거,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은 공공이 주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죠. 특히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 언급하신 도시 재생은 공공과 민간이 어떻게 화합하는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숙제를 드리면, 제가 이제 그 신문이나 이런 데 칼럼을 많이 썼습니다. 그 칼럼에 도시 재생, 즉 도시가 활성화되는 것에 성공한 도시는 민주주의의 수준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정의란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여러분들께 왜 정의를 제가 강조하느냐, 도시의 정의가 높은 도시는 민주주의의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물들이 들어섰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겠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했겠나요? 찬성과 반대 무수히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런 찬성과 반대를 아우르고 협력해서 이와 같은 건물이 등장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휴식처를 제공하고 좋은 공간으로, 좋은 건물로 자리했다는 것은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공공과 민간 각종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사람들이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그 수준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즉 도시를 아름답게가 아니라 도시를 행복하고 살기 좋게 만든 시민들은 그만큼 치열하게 논의해서 치열한 결과물을 얻어내는, 즉 민주주의의 수준이 도시를 바꾸는 과정에서 함께 바뀝니다. 성수동에서 오셨다 그랬으니까 성수동 그야말로 지금 그 도시재생의 딱 중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딪히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끼리 어우러져서 그것에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궁극적으로 도시가 건강하게 바뀌는 방식입니다. 그 노력을 다 하셔야 되겠죠. 예. 우리 위에서 한 분 더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위쪽에서, 아래쪽에서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위쪽에. 예. 강연 정말 잘 들었고요. 저는 성수동 사람은 아니고요. 박민혁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느꼈던 게,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이런 분야에서 좀 노력이 많이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했는데, 아직 우리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는 굉장히 좀 미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 안에서 아까 빌바오 사례하고 좀 비춰봤을 때, 저는 최근에 이제 동대문의 그 역사문화공원에 있는 건물을 좀 예로 들고 싶은데,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커머셜, 그러니까 막 그 쇼핑 위주의 컴플렉스가 이렇게 그 도미넌트한 그 지역에서 생뚱맞게 그냥 뭐 시민을 위한 공간이라고 딱 지어졌을 때, 사실 그 시민들도 그것을 아주 원활하게 유지하고 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구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어떤 일이 있을지 저희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실천의 논리인데요. 일단 오늘 이렇게 제 강의를 들으러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실천하고 계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1, 2, 3회 오는 동안에 우리 마이크 임팩트의 이 빅퀘스천에서 도시에 대한 강의가 제가 처음입니다. 놀라셨죠? 이거 혹시 누구 있지 않아? 없었습니다. 도시에 대한 관심, 제가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2007년을 기점으로 해서 50%가 넘는, 우리는 도시 세대입니다. 그런데 도시가 건강해지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실천, 이제 말씀하셔서 첫 번째 실천입니다.
그 실천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이냐? 관심이죠.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관심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주세요. 어떻게요? 내 주변에서 여러분들 집 주변에서 무엇인가 만들어지거나 무엇인가 이루어지려고 할 때 왜 저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왜 만들어져야 되는지와 저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성취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 우리 부모님 세대, 제 부모님 세대나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내 주변에서 건물이 만들어지거나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일단 계산기나 주판을 꺼내서 땅값을 계산하죠. 이게 만들어지면, 이게 지어지면 내 땅값이 오를까? 내 건물의 집세가 오를까 내릴까를 고민하는 것,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 좋은 곳으로 바뀔 것인가? 이 관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특정 개인이나 어느 특정 집단이 이익을 보기 위한 행위라고 한다면 막으셔야죠. 반대로 어느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모두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박수를 보내고 그것을 지지해 주셔야죠. 그것이 바로 어반 저스티스, 도시의 정의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이 법의 기준이 아니라 도시로 가지고 와서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실천 논리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옳은 것에 박수를 보내주시고 나쁜 것에는 그것을 나쁘다라고 지적해 주시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도시가 건강하게 바뀔 수 있고 그 건강한 도시에서 여러분, 그다음에 여러분들 자식들,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자, 시간이 다 돼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